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안개 속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을 향해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막판 협상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동결자산 해제를 둘러싼 이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보유 금지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념 행사 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13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 추모 속에 하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Oh, and they won't. They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m sure. 네,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격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공격이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등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국교 정상화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추진을 해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이 가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들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들 나라 정상들의 요청으로 자신이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보류한 만큼 이번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의 관계 정상화라는 성과를 내기로 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중동 국가들이 선뜻 모두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 임박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이 다시 난항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재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프로그램 중단 등 제한 조치, 또 대이란 제재 완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에 의견을 모으면서 곧 합의가 이뤄질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어제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 선제적인 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의 자산 동결 해제 보장을 요구하면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할 경우 핵 협상을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측의 우려인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ill have very general terms about Iran's nuclear commitments. The details will have to be negotiated later. And those details might never be finalized, just like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that never went into phase 2.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이스라엘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과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더 강력한 조건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지요.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의장 또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과 함께 대규모 이란 자산이 동결돼 있는 카타르 정부와 이 동결 자산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발표되면 일부 동결 자금은 바로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하지만 이란에 대한 동결 자산 해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합의 이행 이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행 시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질 수 없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 반출과 관련한 약속을 요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군의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성명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격 강도를 높이고 병력을 늘리는 것이며 그들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뜻밖의 격전지가 된 전북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강세 지역 민심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의 발길은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정읍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며 최대한 몸을 낮춰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시면 민주당 후보 이원택을 뽑아주십시오. 이 같은 강세 지역 공들이기는 당 제명 이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자칫 전북을 빼앗길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인데 김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한 건 사천 때문이 아닌 본인의 현금 살포 탓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출마 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을 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건 금도를 한참 넘은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의 득표에 대통령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한 당근책 제시도 물론 지역 수건 사업인 새만금 육성과 AI 첨단 산업 기반 조성도 재차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주 유권자에게 큰 절을 올리는 현장 유세로 목이 쉬어라 이원택 지지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원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세장엔 정 대표 중심의 사당화를 반대한다는 기습 시위 등 호된 민심도 적잖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표를 다진 뒤 캐스팅보트 충청으로 향해 무당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예상 밖 격전지가 된 전북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소속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원팀을 선택해달라는 전략이 유효할지는 6월 3일 투표 결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8일 앞둔 오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여의도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여주와 이천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한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을 차례로 훑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의 강세 지역인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며 투트랙 지원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TK 지역과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는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선거를 아흘에 남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세 지역에서 격전지로 변한 TK로 향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를 차례로 찾은 장 대표는 잔뜩 쉰 목소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 경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투톱의 다른 쪽 송원석 원내대표는 충남을 찾아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닷새 동안 3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캐스팅보트 중원을 찾아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전 탄핵 후 첫 공개 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박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모친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한 뒤 대전과 충남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좋은 결과를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이 몸을 풀자마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유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는 27일에는 부울경, 28일에는 강원 방문이 예정됐는데 이른바 샤이보수로 불리는 숨은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당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재명 정부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과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을 하나로 규합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전통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동시에 격전지 성패를 가를 부동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서울 지역 현장 유세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강서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돌며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엿새 만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선 건데요. 오세훈 시장 후보 측이 지금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의 이딴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선거 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김상옥 두 후보의 공천 취소를 거듭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아직 불법성이 확인된 건 없다며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마지막 날에도 선거 전 중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잇따른 대부업체 관련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제기된 김용남, 평택을 후보와 대부업체 이사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를 싸잡아 대부 브라더스라고 비꼬며 즉각적인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주서 야사, 낮에는 서민, 밤에는 사채업자, 대부 브라더스 보호하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김용남 후보에 대해선 고발 방침도 밝혔는데 고리사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해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안칙과 특권의 온상은 서민들 피 빨아먹는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후보, 대부업체 사람과 같이 해외 놀러가고 고액 후원받으면서 유착하는 울산시장 후보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입니다. 경쟁 후보 측에서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평택을 후보는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당선 무효 가능성이 커졌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고 같은 지역구인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남, 김상우 후보 측은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특히 김용남 후보 측은 위기에 처한 동생 회사의 지분을 인수했을 뿐 배당이나 급여, 수익은 없었다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면 아니 후보로서 당연히 완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의혹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게 불법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좀 취약하지 않냐. 민주당은 후보를 중도 사퇴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한 단일화 논의도 없다며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면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 현실 왜곡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요즘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혼란스럽다며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에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에 바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은 우리 경제의 도약 과정에서 수반된 성공의 비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환율은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이 막대한 차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AI 분야의 폭발적 기업 실적으로 가계 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부채 비율 감소란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고 모두 적극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제언도 남겼는데 야당은 김 실장 발언이 궤변이고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대기업 성과를 경제 전체의 온기로 포장해선 안 된다며 심각한 현실 왜곡이라는 겁니다. 대출 이자의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과 장바구니 물가에 한숨 짓는 서민들의 고통이 성공의 비용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반도체 시장과 미국 금리 변동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민을 기만할 시간에 위기 대처 방안을 고민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김 실장 발언은 3고라는 현실 속에서 성공 방정식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렇게 해석력이 떨어져서야 어떻게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의힘이 무분별한 공세를 편다며 당정은 경제의 근본적 성장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정책 개발과 시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정윤진 신세계 회장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한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의 시작부터 정 회장의 직접 사과에 이르는 과정을 김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홍보 행사에 탱크데이,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순식간에 확산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행사를 중단하고 2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기획 담당 임원을 해임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튿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스타벅스 미국 본사도 사과에 나서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후보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SNS에 스타벅스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 기관들도 잇따라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중단하고 나섭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SNS에서 스타벅스를 겨냥해 또다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파장이 신세계그룹 전반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몰리면서 결국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스타벅스 마케팅 경위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하는데 여론이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투표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메모리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과반 찬성이 나올 거란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비메모리 부문 노조원이나 주주들의 반발 등 리스크는 당분간 여전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며 최대 100조 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불과 수시간을 앞두고 정부 중재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곧이어 노조원들을 상대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첫날 투표율이 66%, 이틀째엔 80%를 넘겨 이젠 90% 선까지 육박한 상황입니다. 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최대 6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모리 부문 조합원들이 다수인 곳이라 찬성표가 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힘입어 오는 27일 무난한 가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다만 당분간은 여진이 예상됩니다. 최대 성과급이 1억 6천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메모리 부서는 물론 600만 원 수준에 그칠 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표 부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제3노조인 동행노조는 제1노조가 자신들의 이번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에선 성과급 합의에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며 소액 주주들도 결집 중입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처분은 주주총회 의결 사안이라며 주총을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엄포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평균 연봉의 최대 7배 수준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 늘어난 고정 인건 비용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설비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생성형 AI가 대중화하고 치러지는 첫 선거죠. 딥페이크 가짜뉴스 때문에 캠프도 선관위도 골머리를 앓는다는 경향신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나 AI를 활용해 손쉽고 정교하게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한 사례가 지난 21일 기준으로 9,268건, 지난 총선보다 적발 건수가 무려 약 24배나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고요.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중대 선거범죄일 경우에는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AI를 활용한 음향과 이미지, 영상의 제작, 편집, 유포가 다 금지돼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AI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과도한 규제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규제를 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다음 동아일보는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는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58명의 후보 대부분이 기초학력 신장과 AI 교육 강화, 교권 보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와 1수업 2교사 배치, AI 플랫폼 무상 제공 등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당수의 공약이 교육감 권한 밖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 경쟁보단 예산 물량 공세식의 경쟁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하려면 교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건 교육부의 권한이고요. AI 교육 강화를 두고도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따지기보단 무상 제공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권보호 공약도 여럿 나왔는데 사후 지원 방식에 머무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꼼꼼히 공약 확인하셔서 교육감 선거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볼 기사는 최근 미인증 자율주행 장치가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인데요. 현행법상 명백히 위법인데도 왜 성행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사진이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장치입니다. 국내 설치 대행업체들은 이걸 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손 떼고 운전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200만 원이면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 FSD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향 제동 장치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들이 미인증 장치를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규제에 막혀서 제자리 걸음 중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해외에선 자유로운 기능인데 국내에선 어려우니까 틈새 시장이 성행하는 거죠. 테슬라 FSD 가운데 국내 제한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소위 탈옥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운전자 보조기능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8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미인증 장치에 의존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조차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기사는 내년 4월부터 전국 포구에서 다이빙이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올여름이 마지막이라면서 위험하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시원하게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제주시의 삼양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평소 어선이 지나다니는 물길이라 수심이 꽤 깊습니다. 수영장처럼 안전 기준이 없고요. 사고나 나도 구해줄 안전요원도 없습니다. 3년 전쯤에 다이빙 인증샷이 유행하면서 포구 다이빙 붐이 일었죠. 그동안 명확한 법 규정은 없었고요. 익수 사고는 늘어났습니다.
2년 전 제주 포구에서 다이빙하다가 2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법이 개정됐는데요. 내년 4월부터 숨 참고 포구 다이브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벌써 사람들이 몰려서 어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 해수부와 지자체들은 선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계도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거나 이란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자 내용을 보면요. 이란이 이란 현지에서 이거를 폐기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즉시 미국에 넘겨 폐기하거나 이란과의 협력 아래 현지에서 또는 다른 수용 가능한 장소에서 폐기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니까 조금 걸러들을 필요는 있겠고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자세히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을 직접 사과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신세계그룹, 스타벅스의 이 탱크데이 논란,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정치권까지 참전을 하고 경찰 수사까지 벌어지니까 오늘 정영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 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이미 서면 사과를 했고 대표도 해임을 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본사 차원의 예. 사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오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가 손상되면 이게 커피를 판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제휴 브랜드 혹은 이런 거 유통업계라도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진실된 어떤 뭐 자체 진상 조사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좀 소비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은 기프티콘 순위에서도 스타벅스가 밀리고 또 스타벅스 제휴카드 이런 것들을 출시했던 카드사들도 제동이 걸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정영진 회장의 직접 사과 이게 이번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과 자체로 이제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여전히 뭐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이제 2년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부 소비자들은 그 선불 시스템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벅스 카드를 이제 보통 구매해서 커피를 구매하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뭐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를 흔히 묶어두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되면 이 전반적인 어떤 스타벅스의 어떤 그 소비자 어떤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경제 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이제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잠재되어지는 것이 경제 차원에서는 좀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달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럴 때는 진심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는 회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걱정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지금 오는 27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투표율이 거의 90%에 육박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가결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뭐 삼성전자의 지금 노조의 상당수가 대부분 DS, 이제 우리가 DX하고 DS로 나뉘는데 DS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부서인 거죠. 부서들로 구성된 사업 부분인 거죠. 지금 노조들의 상당 부분이 그 DS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27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이제 투표 자체가 최종 합의안이 어느 정도 좀 현실화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DS 부분에 노조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도 있고 반면에 또 DX 부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디스플레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전체 이제 노조 인원으로 봤을 때는 DS 부분에 이제 노조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잠정 합의안을 두고 행복한 사람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 직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부품 쪽, 다른 쪽들도 불만이 많고요. 완제품, DX 쪽도 불만이 많고 주주들은 정말 화가 났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들까지 불만이 많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잡음 같은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지금 논란의 불씨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성과급의 재원을 두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논의가 확산될 여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흔히 일개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의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는 기업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성과급 연동 체계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표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현실화되는 어떤 하청업체라든지 계열사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다른 계열사들도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 협상의 협상에 대한 논의가 또 재개되고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미 이제 임금 협상이 끝난 부분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전기라든지 SDI도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6.2%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조금 같거나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쪽에서도 좀 성과급에 대한 뿐만 아니라 임금 협상에 대해서도 이제 재편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과급이 특정 부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성과급 자체의 배분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 배분으로 인한 기업 조직 문화의 어떤 파급 효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성과급이라는 것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기업이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 핵심 인력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임금 협상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확산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인데 일단은 이 성과는 주주의 몫이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떤 파업을 무기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과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어쨌든 뭐 주주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영업이 이익이 나거나 그 영업의 이익이 손실이 나거나 그 리스크를 온전히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어쨌든 그 임금을 받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따른 월급을 계속 일정하게 받는데 이 협상 임금 성과급 배분을 두고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과연 이것이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게 주주들의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주가는 배당의 현재 가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거 계속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반도체는 워낙 또 큰 돈들이 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과급 배분에 있어 어느 정도를 투자로 가져갈 건지 어느 정도를 주주 배당금으로 이어질 건지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과제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 건요. 이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가 주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워낙 삼성전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쳤거든요. 일단은 이 노사의 합의가 타결이 된 다음에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8,000선으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안정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000선에서
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빠르게 8,000선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뭐 찍고 내려오긴 했는데 예. 이런 그 변동성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 흐름 자체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로만 이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인 AI 수요, 반도체 예. 수요에 이제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고 어느 정도 실제 영업의 어떤 이익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는 한에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기업 자체 내부 리스크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이 변동성을 키우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네.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면서 기대도 하고 마음이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넘어섰는데 일단은 우리가 국채 금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이제 국채 금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30년물은 장기 금리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계라든지 이제 기업이라든지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라든지 기업의 차입금이라는 대출 금리, 은행 채권 금리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이제 뭐 금융시장 자체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것들이 뭐 안전자산의 어떤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예. 있는 채널, 이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건 하나 빙산의 일각이겠네요. 네네, 그거 말고도 예. 이제 실물 경제 여러 가지 가계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뭐 차입 형태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지난 22일 종가가 1,517원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어떤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긴장을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숫자 자체를 보기보다는 좀 추세와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여기서 변동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구분지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500원을 넘은 거죠. 22일 마지막 종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등한 요인과 올라간 요인을 좀 구분지어 보면 이제 급등한 요인들은 아무래도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그럼 왜 일어났는가 이런 단기적인 급등 요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무래도 뭐 주요국과 뭐 흔히 뭐 미국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뭐 통화 정책 차이 아니라면 또 이제 국내의 어떤 펀더멘털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등세라고 하면 이게 1,500원을 넘어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그럼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무래도 이제 5월에 중반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전쟁은 확인했지만 이것이 과연 소비자 물가로 퍼질 것인가에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죠. 정말 물가 충격이 오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조금 금리 인상에 좀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영향이 이제 이제 얘기가 퍼지면서 미국이 이제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통화 정책의 차이가 이제 발생할 여지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증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 수요가 많으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그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순히 셀코리아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자동적으로 차익이 실현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달러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으로 인한 이런 것이 이제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당장은 환율이 1,500원이 넘었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우리 생활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성공은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 청구서는 국민들이 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말을 이해하기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요. 예. 성공이란 말과 일단은 비용이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것을 성공을 가져가는 주체는 누구이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경제 지금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반도체 위주의 양극화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환율이라고 우리가 뭐 환율, 뭐 고물가, 그리고 뭐 고금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성공의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오히려 성공이라기보다는 어떤 패배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앉는 자리에서 내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고물가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나눠준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성공의 비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원금도 재정을 쓰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또 환율로 인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수출 기업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원자재를 납품해서 수입 물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제 중간재 기업들, 그리고 또 그 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청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게 지금의 그 고환율을 어떤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진심이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야기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어제까지는 날씨가 좋았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요?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네, 이번에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거센 비가 집중될 텐데요. 제주 산간에는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한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1.8도, 대구 20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와 포항 26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남부터 그치겠고 주 후반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오늘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5월 2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